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을 버티고 있어요. 심지어 1,500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말 그대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체감되는 불안의 핵심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돈은 풀리는데 왜 우리 통화만 이렇게 약해지는 느낌일까? 많이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겉으로는 글로벌 약세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화만 특히 더 많이 빠져서 체감이 더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원화가 글로벌 약세 속에서도 특히 더 약해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시간에는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핵심 요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과 펀더멘탈 통화 정책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변 통화 흐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가 분명해질 거예요. 요즘 뉴스나 각종 미디어를 볼 때마다 1,400원대 환율 숫자 보면 긴장되시죠? 해외 투자, 생활비, 물가 걱정이 한꺼번에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 상승으로 안 느껴져요. 내 지갑과 투자 계획에 바로 닿는 문제거든요. 이게 과민한 반응이 아닙니다. 환율이 삶의 비용 구조와 바로 연결돼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안이에요. 연준이 금리 내리면 달러 약해지고 원화 강해지지 않나? 라는 상식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죠. 혼란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직관과 현실이 다르면 내가 뭔가 놓친 건가 싶으시죠? 많은 분이 1,400원대 후반이면 많이 올랐으니 곧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내년 1,500원대도 가능하다고 하면 불신과 불안이 섞이죠. 오늘은 그 이유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왜 시장이 직관과 다르게 움직이는지 괴리의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 통화도 약세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수입 비중이 크고 내수가 약한 나라는 같은 환율 수준도 더 크게 체감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지금 느끼는 불안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오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2024년부터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3년 만기 채권 선물을 강하게 팔아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매도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원화 수요를 줄이고 달러 수요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수요가 커지니 환율에 바로 압력이 가해지고 매도와 환율 상승이 함께 가면 원화 약세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거죠.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이 함께 가면서 원화 약세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만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주요국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는 흐름도 뚜렷하죠. 6천억, 5,500억, 2천억 같은 큰 규모가 관찰됩니다.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한 자본 이동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외화 수요가 미국 쪽으로 편중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원화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대규모 대미 직접 투자가 원화 약세의 구조적 배경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환율을 100원 올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죠. 개인이든 기관이든 내국인 자금이 달러로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런 흐름이 환율을 올리는 한 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내국인 해외 투자 확대도 환율 상승 압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한국은행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를 보면 편입 뒤에 100% 자금이 들어온 나라도 있고 일부만 들어온 나라도 있었으며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어요. WGBI 편입은 기대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입이 실제 외국인 자금 유입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서 편입과 실물 자금 유입 사이에는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WGBI 편입이 원화를 지켜줄 확실한 해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WGBI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국채들로 만든 대표 리그 테이블 같은 지수예요. 정식 이름은 세계국채지수 월드 거버먼트 반드 인덱스이고 여기에 편입된 나라의 국채들은 전 세계 연기금, 채권, ETF, 글로벌 자금이 기본 포트폴리오처럼 자동으로 참고하는 목록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가 WGBI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한국 국채도 전 세계 큰손 투자자들이 기본으로 챙겨보는 국채 리스트에 올라간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기업들이 리쇼어링이나 미국 공장 건설을 하면서 현지의 달러를 쌓아두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 현지의 달러를 더 보유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수요가 즉각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구조는 정책만으로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달러 보유와 리쇼어링이 원화 수요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기업 모두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수급 환경이 형성돼 있습니다. 모든 주체가 동시에 달러로 쏠리면 달러 우위가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책 변경만으로는 달러 쏠림을 쉽게 꺾기 어렵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기업의 달러 선호가 맞물린 수급 구조 자체가 원화 약세의 근본 원인입니다. 또 다른 지점은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여기서는 성장률의 질과 지속성이 선택을 가릅니다. 내년 전망만 봐도 한국은 1.8%입니다. 미국은 2%대 중반입니다.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에요. 매년 2%대 중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와 1%대 후반에 머무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OECD 산출갭을 보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둔화됐죠. 이런 연속성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강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플러스가 나는 경제에는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배치할 이유가 생깁니다. 핵심 배경은 전략적 투자입니다. 미국의 AI 빅테크 중심 대규모 R&D 투자가 이제 실적과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위를 만든 전형적인 사례죠. 시장 반응도 단순해졌습니다. 미국 말고 더 좋아 보이는 나라 있느냐고 물으면 없어 보인다는 답이 나오고요. 선택지가 줄어들었으니 미국 중심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중국과 위안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안화는 보통 원화와 함께 움직이는데 중국은 소비 투자 부동산 리스크로 경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고요. 이런 구조적 약세는 주변 통화와 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비기축 통화국들은 경기 둔화, 통화 약세, 금리 정책 제약이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정책의 무게추가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투자 판단은 펀더멘탈과 성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인사이트입니다. 펀더멘탈과 성장의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고 있으니 저는 미국 중심의 선택을 더 우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한 단계 위에서 묶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책은 완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 통화와 자산 흐름이 이론적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말하자면 비대칭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책과 시장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향후 전략을 짜야 합니다. 통화정책 이론을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원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시차가 아닙니다.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이 비대칭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이론적 기대만을 전제로 한 단순한 베팅은 위험합니다. 연준의 최근 행보를 보면 기준금리를 3차례 내려 3.75%까지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여전히 중립금리 상단에 있다고 보고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또한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향후 완화 스탠스가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 완화 신호가 전통적 경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여전히 4.1에서 4.2%의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단기 시장 개입과 이른바 미니 마이크로 QE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높은 장기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조합이 형성됐습니다. 이 조합은 전통적 통화 완화의 기대인 장기금리 하락과 통화 약세의 연결을 무효화합니다. 한 문장 비유로 말하면 기대하던 항로가 막히고 다른 항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자산과 달러의 상대적 매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인 성장 고용 중심의 완화 기대도 단기적 완화 기대를 높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높은 장기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곧바로 통화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한편 BOJ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와 엔캐리 포지션 청산 우려를 만듭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이미 예고된 측면이 있고 달러 자산의 매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캐리 청산과 달러의 급락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즉 지역별 정책 충격은 변동성을 키우지만 글로벌 수급과 미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내용들의 공통 패턴은 완화적 정책 기조와 보수적 시장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흐름입니다. 이 패턴을 바탕으로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환율의 5가지 요인을 볼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1단계 관측입니다. 환율을 그냥 느낌으로 보지 말고 5가지 축을 고정 체크 항목처럼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한미 금리 차이,
두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체력,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급, 원화와 같이 움직이는 다른 아시아 통화들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와 미국 경제 상황. 이 다섯 축을 꾸준히 같이 보면서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비교평가입니다. 이제 이 다섯 축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꺼번에 대조해서 환율이 왜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느 축의 변화가 제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금리 때문인지, 펀더멘털 문제인지, 아시아 통화 전반의 조정인지, 글로벌 리스크 때문인지, 각 축이 미치는 영향력을 서로 비교해서 지금은 어떤 축이 1순위냐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3단계는 판단과 조치입니다. 여기서는 감정이 아니라 앞에서 정리한 영향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미리 나만의 기준선을 하나 정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 금리 차이가 어느 수준을 넘는다든지, 자금 수급이 몇 주 이상 한 방향으로 쏠린다든지, 글로벌 리스크가 특정 수준을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정해둔 임계치, 즉 이 정도면 진짜 큰 변화다라고 생각한 신호가 나왔을 때만 환해지 비중이나 투자 포지션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뉴스 한 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환율을 훨씬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적용 단계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매주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다섯 축을 고정 항목으로 넣고 각 항목 옆에 간단한 숫자 지표나 메모를 적으면서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둘째, 각 축의 영향도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로 매겨보세요. 체감상 지금 이게 얼마나 센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를 숫자로 표현해 보는 거죠. 이렇게 점수화를 해두면 어떤 축이 지금 더 중요한지, 어디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비교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조치 기준, 그러니까 임계치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다섯 축의 매긴 점수를 합산했을 때, 예를 들어 총점이 X점을 넘으면 포지션을 줄이거나 바꾼다처럼 나만의 기준선을 숫자로 정해두는 거죠. 그래야 매일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둔 기준이 넘어갈 때만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약 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통화정책 체크포인트예요. 환율을 볼 때 꼭 챙겨야 할 통화정책 신호들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방향입니다. 단순히 인하한다, 동결한다만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오래 인하 기조를 유지하려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단기 국채 매입 같은 비전 통적 완화 정책입니다. 이건 사실상 돈을 얼마나 강하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BOJ 유로존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각 나라가 금리를 어디에 두고 완화 쪽으로 더 갈지 긴축을 유지할지에 따라 상대 통화의 힘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통화정책 신호들에 대해 미리 몇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는 게 좋습니다. 주요국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오면 그때 바로 내 포트폴리오의 환 노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이제 이 통화정책 프레임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1에서 3단계 액션 플랜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중앙은행들의 정책 일정과 핵심 이벤트를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연준,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한국은행의 금통위 일정과 중요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날들을 달력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둘째, 연준의 인하 속도나 단기 국채 매입 같은 비전 통적 완화 신호에 대비해서 알림을 설정해 두고 이런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간단히 메모로 준비해 두세요. 셋째, 실제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가 포착되면 그 순간을 점검 타이밍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달러 비중, 원화 비중, 다른 통화나 해외 자산 노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환 해지나 비중 조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환율과 통화정책 뉴스를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읽고 먼저 준비하는 도구로 바꿔갈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쉽게 내려가기 어렵고 1,500원대 터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 일정 범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두시면 단기 변동에만 반응하기보다 지금의 범위를 고려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과 변동성은 수출 기업엔 유리하지만 원유 같은 수입물과 휘발유 가격, 국내 소비와 금리 정책의 여력에는 부담을 줍니다. 이 현실을 떠올리면 소비와 재무 결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실 수 있고 환율은 곧 내려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달러 자산 선호, 펀더멘탈 격차, 수급 요인을 이해하는 태도가 매일의 판단을 더 침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지금 바로 미국, 일본, 유로존, 한국의 통화 정책과 환율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선택을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이런 흐름을 해석해주는 콘텐츠를 계속 챙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꾸준히 보세요. 현실을 마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기초를 알고 대응하는 습관을 같이 길러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락이었습니다.